얼큰하니 좋구나. 써주신 걸 한번 읽어볼까요? 컴맹인 엘녀동이 해설 가이드를 한번 읽어볼게요. 테크 덕후 시청자로 봐도 무슨 내용일지 모를 A님을 위해 해설 가이드를 작성해봤습니다. 견적표는 많이들 올려주실 거라 그 견적표를 읽는 방법과 고려하실 특이사항들을 적어봤습니다. 읽기만 하는 건데 그 문맹은 아니니까요. 개인적으로는 직업상 누적 5천만원대 구매해봤으며 방송용 컴퓨터는 46대 정도 작업을 했습니다. 이를 통해 얻은 개인적인 경험을 적어봤습니다. 브랜드 대결, 인텔 대 암드. 현재 브랜드 대결을 유의미하게 암드가 우세한 것이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암드사의 라이젠 CPU를 대체로 추천할 건. 저 글씨도 못 읽나봐요. 여기서 눈여겨볼 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인텔의 CPU 퀵싱크 기능입니다. 인텔 CPU 하드웨어적으로 존재하는 기능으로 프리뷰, 편집 시 미리 보기, 데이터 불러오기 속도, 퀵싱크를 활용할 수 있는 인텔을 이길 수가 없다. 프리미어 프로 역시 아직은 인텔이 더 강세, 렌더링 속도 역시 가장 최근 세대에서도 더 강세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 편집이 주요이신 분들에게 선택이 고민이 되는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프리뷰가 2배 이상 빨라서 답답함이 없다? 와, 이거는 좀 땡긴다. 제가 프리미어 프로를 쓰고 있거든요, 지금. N님이 받으신 견적표를 보면 CPU 명칭 뒤에 X3D라는 이름이 보일 텐데요. 암드에서 CPU에 캐시 메모리를 덧붙여 게임 성능을 높인 CPU를 뜻합니다. 여기서 신경 쓸 점은 전 세대인 7800X3D와 현 세대 9800X3D의 비교입니다. 9800은 발매 당시 7800과 크게 차이나지 않는 성능으로 비판받았는데요. 실제로 DX22를 쓰는 최신 게임은 게임 성능이 1% 내외밖에 차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재 오일머니 이슈로 가격 차이가 나는구나. 셀컴을 맞추는데 전 세대를 써야 할까라는 심리적 거부감만 없으면 추천하는 픽이다. 성능이 1% 내외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가격대가 30만원이 차이가 나는구나. 다이렉트 X라고 읽으면 돼요.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인텔은 장점이 프리미어에서 보여주는 압도적인 성능, 근데 단점이 그 외 모든 것. 암드는 가격 및 발열 관리 전반적 성능 우수인데 퀵싱크 기능 누락이 단점이다. 와, 그러면은 편집 안 하시는 분들은 이거 고민하실 필요가 없겠네. 게임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암드예요. 편집자분들만 요즘 딜레마예요. 그럴만하네요. 큰 메리트가 있으니까 편집에서는. 특이사항, 신제품으로 전 세대를 구매한다는 거부감이 없다면 7,800, 그리고 30만원 더 주더라도 이왕이면 최신 세대면 9,800. 제조사 유지보수가 2년 정도 더길 거다. 램, 메모리는 최근 가장 중요한 부품 중 하나다. 점점 소프트웨어들이 다양하고 강력한 기능을 제공하기 시작했고, 그로 인해 병렬 처리를 위해 램을 요구량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인터넷 웹 브라우저 탭만 여러 개 켜도 10기가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요? 일반인분은 32GB, 방송인분들은 64GB를 권장해드리고 있습니다. 튜닝램, 비튜닝램. 램은 일반적인 순정 모드의 램과 속도 및 전압 등을 제조사가 미리 특정값으로 튜닝해놓은 튜닝램을 판매하는데요. 예전에는 튜닝램이 비튜닝램보다 비싸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비튜닝램을 사서 튜닝하곤 했는데, 현재는 비튜닝램이 순정보다 저렴해지곤 해서 스스로 튜닝을 하는 딥한 취미를 가지신 분이 아니면 튜닝램 구매를 추천해드립니다. 풀뱅크. 일반적으로 메인보드에는 램을 4개를 꽂을 수 있는데요. 왼쪽부터 1번에서 4번 슬롯이라고 지칭하고는 합니다. 그중 2번과 4번 슬롯에 듀얼뱅크를 사용하도록 메인보드 회사가 권장하고 실제로도 그런데요. 이론적으로는 설명하기 복잡해지는데 대략 메인보드에서 램을 사용하는 방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기가 램을 4개 사서 4칸을 모두 채우는 것보다 16기가 램을 2개 사서 2번, 4번 슬롯에 끼는 것이 용량은 같으나 더 나은 속도. 이거는 제가 옛날에 한번 들어봤어요. 이 8기가 램을 4칸에 모두 안 채우고 특정 슬롯에 끼워가지고 쓴다고. 그 이유는 기억 안 나는데 비슷하게 32기가 한 개를 꽂는 것도 16기가 듀얼뱅크보다 낫다. 그리고 메인보드에 따라 바이오스에서 설정해주지 않으면
1번, 2번, 4번 이런 식으로 3개를 꽂으면 한 개가 정상적으로 인식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애님이 32기가를 쓰겠다고 16기가를 2개 산다면 2번, 4번으로 조립되어 올 텐데 이렇게 사용하다 용량 부족하다 느껴 추가하면은 듀얼뱅크가 아니게 되니 제 성능을 못 쓰는 우려가 생긴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32기가 2개로 듀얼뱅크를 쓰기를 권장드린다. 메인보드는 참 정직한 부품인데요. 돈을 많이 쓸수록 안정성과 확정성, 편의성이 비례해서 늘어납니다. 비싼 메인보드가 편의성 면에서 만족감이 높다. 그래서 일반 사용자들이 가장 많이 체감하는 부분을 짚어드리려 합니다. 규격이 4가지야 이렇게. 마이크로 ATX랑 ATX가 가장 대중적으로 쓰인다. 요 2개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같은 메인보드 라인업에 AXT와 AXT입니다. 하단에 뭔가 더 많죠. 뭐가 더 길쭉하네 얘. SSD를 꽂을 수 있는 M2 개수와 그래픽카드 및 캡처보드를 비롯한 각종 보드를 낄 수 있는 PCI 슬롯이 더 많습니다. 요새는 M.2 USB 케이블로 꽂은 외장 캡처보드가 많이 나오는데요. 외장형 캡처보드는 연결 접지 부분이나 움직임 등으로 연결이 끊어지거나 하면 방송에 지장이 있어 방송인분들은 내장형을 선호하시곤 합니다. 보통 일반 게이머분들에겐 크게 해당 사항이 없는 문제인데요. 그래서 M.ATX 메인보드가 더 저렴하기에 이를 추천받고 나중에 기능을 확장하려다가 고생하시는 방송인분들이 많은 편입니다. 그렇기에 돈을 더 쓰더라도 ATX 부품을 추천드립니다. 무선 랜. 요새 메인보드에는 와이파이 안테나와 블루투스를 수신할 수 있는 칩셋이 들어가 있는 제품들이 나오곤 하는데요. 어차피 랜선 꽂을 건데 의미가 있어 라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특별히 PC를 이동해서 와이파이로 잡아야 할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 무선 제품을 사용할 때도 블루투스가 지원 속도는 느리지만 FPS 같은 게임을 제외한 게임 및 사무 기능에서는 저전력이기 때문에 무선 제품을 더 오래 쓸 수 있어서 따로 동글고미 없이 블루투스를 사용할 수 있어 좋습니다. 가격이 더 붙을 수 있으니 고민해봐야 해요. 그래픽카드는 다른 것보다 현재 시점에서 가장 핫한 이슈는 엔비디아와 암드의 라인업 비교인데요. RX 9070 XT 16GB, RTX 5070 Ti 16GB 성능 비교. 대충 차이 없다는데요. 숫자가 높은 게 좋은 거다. 높은 게 좋은 거. 땡큐. 그게 궁금했습니다. 평균값이 3% 차이. 암드사이에서 내놓은 게 5070 Ti 상대로 근접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 근데 가격은 약 30만원 정도의 차이를 보여주는데 여기서 선택해야 될 점은 엔비디아가 비싼데 성능이 나쁜 이유는 요새 제품의 깡스펙보다 내부의 AI 기능을 주력으로 내세우기 때문이에요. 사펑에서 DLSS 설정함. 엔비디아에서 제공하는 AI 업스케일링 DLSS가 때문에 고사양 게임도 높은 프레임으로 할 수 있게 됐죠. 물론 암드에서도 비슷한 기능의 FSR이라는 기능이 있지만 DLSS가 비교적 더 높이 평가받는 면이 존재하고 게임뿐만 아니라 유저들이 만든 확장 프로그램, 모드, 특수 프로그램을 사용할 땐 엔비디아에 맞춰 제공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고려해볼 사항이에요. 게임할 때 성능 자체는 차이가 별로 나지 않으나 뭔가 게임이나 다른 유저들이 만든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엔비디아의 호환이 더 잘 되고 맞춰서 제공하니까 싸고 깡성능이 높은 암드냐 비싸지만 호환성과 소프트웨어가 뛰어난 엔비디아냐 고민되긴 하네. AI와 관련된 특수 기능들이 대체로 그런 편이다. 어떤 툴을 사용할 때 되게 기본적인 기능만 쓴다면 상관없는데 전문적으로 파고들 여지가 있다면 돈을 더 주더라도 엔비디아를 추천하는 편이다.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스팀 게임들 보면 모드 쓰는 게임들이 많잖아요. 그런 거 많이 하시는 분들은 엔비디아 그런 거 말고 온라인 게임 같은 거 하면 암드도 나쁘지 않다. 국내 온라인 게임은 차이가 좀 있어요. 일반 스팀 게임은 오히려 암드가 더 좋은 경우도 많고요. 쉽게 생각하면 특정 게임 아니면 기본 최적화나 호환성은 엔비디아가 대부분 좀 편해요. 텍스처 패치 이런 거나 UI 패치하고 이런 쪽에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정도? CPU에서 7800으로 예산 세이브 가면은 GPU를 이거 괜찮긴 하다. SSD는 알아볼 것이 2개인데요. 하나는 종류가 하나는 제품에 들어가는 기능입니다. SATA 방식과 M.2 방식 두 종류가 있는데요. 재원성 속도는 크지만 실제로 인게임 렌더링 등에선 1초 미만 성능 사이로 성적으로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요. 다만 하루에 대용량으로 영상 파일을 이동하는 집단이 아닌 이상 성능적으로 크게 따질 필요가 없어요. 쉽게 말하면 SATA 9세대, M.2 최근 세대 단 설치나 조립 방법 때문에 차이가 생기는데 요약에 남겨둘게요. 디램 리스, CPU에서 게이밍 성능을 올리기 위해서 캐시 메모리를 늘려준 X3D 제품이 나왔듯이 SSD의 경우 디램이 들어간 것과 안 들어간 제품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물론 들어간 제품이 압도적으로 좋습니다. 속도 차이가 꽤 나요.
이 부분은 대체로 안내문구가 잘 없는 편입니다. 그렇게 디램이 있는 메이저 SSD를 추천해드립니다. 아래는 목록이에요. 삼성 현재 끝판왕 SSD인데 가격이 비싸다. 아, 보급형 SSD에서 디램을 빼버렸는데 모르고 추천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납품 버전인데 성능은 같은데 저렴하고 단 안 이쁘다. 안 이쁘고 괜찮. WD사의 끝판왕 제품. 제가 쓰는 제품으로 추천하기 가장 무난해요. 할인도 잦다. 전작이 너무 잘 나와서 평가가 떨어지긴 했는데 SK의 끝판왕 제품이다. 하이닉스나 삼성 추천하시나요? 기업용 납품 버전으로 성능은 같으나 저렴해요. 단 안 이뻐요. 요약. 상대적으로 슬롯에 덜 구애받고 확장하기 좋다. 단점 요거는 조립은 제가 직접은 안 하려고요. 저는 장비 말아먹고 싶지 않아요. 빠른 속도와 조립 편의성, 비나사 방식까지 나오는 좀 가격과 한정된 슬롯. 조립이 나중에 내가 교체를 해야 될 때, 본인이 추가할 때를 고려해서, 맞아요. 제가 최근에 SSD를 직접 발견했어요. 근데 우리 방 시청자분들이 이제 잘 설명해 주셔가지고, 디램이 있는 제품을 살 건, 쿨러, 공냉, 순행 뭐가 좋아? 공냉은 바람으로 식히는 것, 순행은 바람으로 식히나 물을 같이 이용하는 것, 이 차이가 있는데요. 예전에는 순행 쿨러가 비싸기도 했고 누수의 위험성 때문에 컴퓨터를 잘 아는 사람만 쓰곤 했어요. 하지만 요새는 CPU 성능 증대로 부하가 심해져서 하이엔드 스펙 PC를 쓴다면 순행 쿨러를 추천해요. 순행 실수로 본체 치거나 떨어뜨리면 본체 죽었다 봐야 된다. 그래서 보증기간 내에서만 써요, 순행은. 우선 가격 비싼 제품은 LED 화면 기능 등을 넣어서 차별화를 더 비싸지만 요즘 가격 경쟁 때문에 저렴하고 성능 좋은 공냉 쿨러가 많이 나와서 괜찮아요. 짭순행이라고 안전한 순행 제품도 있긴 해요. 누수는 요즘 보기 어려운 문제다. 최소 3년 정도 부품 보증이 있어서 누수가 생겨서 컴퓨터 내부 부품 망가진다면 모두 보상해준다.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부하가 심해져서 요새는 망가져서 누수가 생기기보다 오히려 내부 용액이 조금씩 증발하는 속도가 빠를 정도다. 물론 그 정도는 어차피 ES 기간 내에 교체가 되는 편이다. 그렇다면 공냉은 별로냐? 그렇지 않다. 하지만 공냉은 요즘 높아지는 CPU 성능을 대체하기 위해 크기가 점점 커져가고 있다. 그렇기에 요새는 예전과 달리 오히려 초보자가 유지보수할 때 공냉 쿨러가 더 부담스럽게 시작했다. M.2 슬롯 또는 램 슬롯을 가려서 쿨러를 떼지 않으면 추가나 제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커졌기 때문에 그래서 요새는 오히려 미니 PC 같이 줄이면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제품이 필요한 것에 더 자주 쓰이고 있어요. 진짜 쿨러도 고민이네. 나 이거 순행 뭔가 불안해가지고 이거는 공냉 쪽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사이즈 좀 작은 메인보드 같은 경우엔 쿨러가 크면 좀 불편하긴 해요. 보통 공냉이 정배예요. 공냉이 낫긴 해요. 생각해보니까 저도 짭순행이더라고요. 요즘 케이스는 크기에 따른 장단점이 있는데요. 필수록 제품을 분리하거나 선 정리 등 유지보수에 굉장히 유리하고 내부 공기량이 많아져서 발효관리도 용이해요. 단점은 역시 부피가 크면 공간이 좁은 곳은 쓰기가 어려워요. 작은 케이스는 반대로 고성능 PC가 아니라면 공간 효율을 최대로 쓸 수 있어요. 부품 교체하거나 하는 유지보수가 어려워요. 어항형 케이스가 유행이다. 위쪽으로 우수하고 뒤쪽 상 정리 공간이 넓어 유지보수 용이한데 근데 크기가 커서 공간을 잡아먹는다. 쓰면서 굉장히 만족 중이지만 투컴 써야 하고 책상이 좁아 컴퓨터를 바닥에 내려둬서 본체를 볼리려면 근데 책상은 좀 공간 넉넉하긴 해요. 밑적인 거는 상관이 없긴 한데 저 요거 지금 본체 내부 보이거든요? 내부 보이는데 볼 일이 없어. 내부 들여다볼 일 진짜 하나도 없어요. 저처럼 데스크 대리하는 아저씨들이나 하면 된다예요. 하와이안 케이스, 어항형 심미적 아름다움, 유지보수의 편의성, 단점 큰 부피, 상대적 작은 크기, 상대적으로 불편한 유지보수의 편의성. 방송인 및 책상 본체를 준다면 하와이안 케이스를 추천한다. 되도록 큰 걸로 사세요. 여기 파워를 추가해 주셨네요. 파워는 전체 조립 부품과 PC에 연결된 부속 제품들에 따라 달라진다. 대체로 요새 가장 많이 전력을 먹는 제품은 그래픽카드다. 그래서 그래픽카드 권장 용량이면 가능해요. 여기서 알아야 할 점이 파워는 잘 고장나지 않고 수명도 길며 AS 기간도 대체로 10년이다. 같은 정령용 양을 쓰더라도 파워 자체의 용량이 클수록 효율이 좋다. 엘냐님의 그래픽카드는 약 500W 전력을 사용하기에 종합적으로 권장 사양을 750에서 850으로 권장을 한다. 풀로드 컴퓨터의 모든 사양을 100%로 사용하는 것을 해도 650 정도 나올 거고 파워는 무조건 여유있게 그러면 750으로도 충분하지 않나요? 할 수 있지만 똑같이 시속 100km까지 달릴 수 있어도 모닝이 최선을 다해 100km로 달리는 것과 포르쉐가 여유롭게 100km를 달리는 건 차량의 부담이 다르다. 그래서 파워도 여유가 있다면은 1000에서 1200으로 여유롭게 구매하면 좋다. 부품 한두 개 추가해도 다 파워 먹는 거라 제가 완벽히 이해했어 라고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이해하기 쉽게 해주셨어요.